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보리님 출석 체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진선님 반갑습니다. 한나강님 반갑습니다. 개보리님 어서오세요. 네, 김정학님 반갑습니다. 성태형님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빨리 갔나요? 네. 네. 멍구리님 반갑습니다. 네, 최승우님, 김지수님, 호영기님, 서순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성태형님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3만 불 나셨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3만 불이면은 한화로 한 4,5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축하드립니다. 호영기님도 1만 3천 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데이 트레이딩 수익이 조금 좋았죠?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좋아서. 박지우님은 와이프분이랑 주말에 여행 가기로 하셨어요?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강호백님은 5,000불이요? 축하드립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면은 강의 끝나고 뭐 야식이라도 드시러 가시나요? 아, 사이다님 치킨 치킨 드시면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오창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또 13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8시 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 교수님 식사하셨어요? 네. 아, 성태님 피자 시키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네요. 네, 40대 두자녀님 식사하셨어요? 네. 빨간머리 삐삐님, 미국은 KFC가 제일 맛있죠? KFC 치킨을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제가 치킨을 잘 안 먹어서. 네. 아, 스테이크 드셨어요, 김지수님? 맛있게 드셨나요? 네, 삼선자장님 반갑습니다. 주식킬러님, 선생님은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여기 길 건너에 어제 말씀드린 그 WTC 근처에 저기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저녁 아니 아침을. 네. 네, 김태현이 김치찌개 맛있게 드셨나요? 황소 개구리 요리요? 가끔 뷔페 같은 데 가면 있긴 있는데 네, 저는 개구리를 먹지 않습니다. 네, 저희 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잠깐 설정 좀 만지고 오겠습니다. 1800분 들어오셨네요. 미국이 소고기가 저렴하긴 해서 아무래도 소고기를 많이 먹긴 하는데 뭐 티본 스테이크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요즘 미국 시장이 한국 치킨도 인기이긴 한데 그 한국의 냉동 식품 있잖아요. 이게 뭐 만두라든지 아니면 즉석김밥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똑같이 사람이라서 짜게 먹는 사람들은 짜게 먹고 또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싱겁게 먹습니다. 박 교수님 간장게장이요? 간장게장 맛있겠네요. 자, 여러분 8시 30분이 다 됐으니까요. 저희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SIX 스위스 익스체인지의 박건민입니다. 또 금요일이죠. 오늘 다들 끝나고 뭐 하시나요? 보통 금요일날 이렇게 끝나면은 한국은 불금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한잔하러 나가시지 않나요? 네. 오늘 강의 끝나고 다들 뭐 하시는지 궁금한데, 아, 한주나무님 한잔하러 가시나요? 네.
자,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프라인 강의할 때 불금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우선 금요일인 만큼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미국에도 불금이라는 개념이 있긴 합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제 TFIG인데요. 네, 이게 이제 Thanks God It's Friday의 약자로 이제 드디어 금요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에도 불금이 있는데 과연 미국의 불금은 뭘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그거 불금을 그대로 번역하셔서 Fire Friday라고 해서 강의실이 모두 웃음바다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수익들은 잘 보셨나요? 오늘 또 데이 트레이딩도 있었을 텐데 아까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뭐 3만 불의 수익을 봤다, 뭐 12,000불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조금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이제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밤낮으로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고 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SIX 스위스 익스체인지의 외환 분석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금융생활인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금요일이만큼 또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은 강의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생활에 대한 주제를 마치고 Q&A 후에 실전 매매 종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융생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금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 빨간머리 삐삐님은 지금 1억이요. 박 교수님도 지금 1억, 다겸님도 현재 1억이요. 이렇게 대부분 자, 지금의 1억 원을 당연히 선택하시겠죠. 네, 승태님, 강남 큰손님 대부분 다 지금 1억을 선택을 하셨는데,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도 받을 수 있고 미래에도 똑같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이성규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다들 1억을 받겠죠. 그쵸? 왜냐하면 미래에 이 1억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쵸? 아니면 나중에 이자 받으려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받는 돈이 나중에 받는 돈보다 더 좋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잠재적인 수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같은 금액의 돈보다 더욱 더 가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미래에 더 많은 돈과 가치가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자와 물가 상승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를 살면서도 항상 미래의 지출과 소득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 받는 이자와 원금은 미래에서 일어나는 현금 흐름,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미래의 이득, 이번 달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미래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고 앞으로 1년간 은행에 갚아야 되는 대출 원금과 이자도 미래에 일어나는 지출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항상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자, 미래에 일어나는 현금 흐름들을 현재에 맞춰서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경우나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생기는 걸까요? 자, 일단 시차 선호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시차 선호입니다. 이제 물론 선호도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주관적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같은 조건 하에 동일한 돈을 사용하거나 얻을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현금 흐름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다들 동의하시죠? 네. 네, 맹훈 형님 맞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자, 두 번째는 자본 생산성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생산 또는 투자 기회를 통해서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입니다. 20세기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상품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게 만들고 또 화폐의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한마디로 현재 구매할 수 있었던 특정 물품을 미래에는 같은 금액으로 구매하기 힘들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딱 아시겠죠? 자, 30년 전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500원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원으로 짜장면을 못 사 먹죠. 아마 저와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예전에 뭐 300원, 500원으로 짜장면을 시켜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제는 5,000원으로 한 그릇을 살 수밖에 없죠. 자, 현재 5만 원으로 짜장면 10그릇을 구매할 수 있지만 만약에 30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한 그릇밖에 구매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한 그릇에 5만 원이다? 자, 이렇게 30년 전에 500원, 그리고 현재 5,000원, 그리고 미래의 5만 원이 모두 다 같은 가치인 짜장면 한 그릇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짜장면 한 그릇을 구매할 수 있는 5만 원보다 현재 짜장면 10그릇을 구매할 수 있는 5만 원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현금 흐름보다 현재의 현금 흐름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네, 리아유님, 탕수육이 정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제 위험인데요. 위험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자, 내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1억 원과 누군가에게 빌려줌으로써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확실하지 않은 1억 원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더 선호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동일한 금액이라면 미래의 현금 흐름보다
현재 현금 흐름을 더 선호합니다. 자, 따라서 사람들이 현재 현금 흐름을 포기하려면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제공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금액을 저희가 이자라고 하고, 이 이자를 현재 현금 흐름에 대해서 비율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화폐의 시간 가치, 즉 타임 밸류 머니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가 조금 딱딱하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복리와 72의 법칙을 아시나요? 복리와 72의 법칙. 다들 처음 들어보시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늘어나는 복리 계산법을 두고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발명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극찬했었습니다. 네, 보스 진공님, 복리와 72의 법칙이요. 자, 우리가 현재 현금을 투자하거나 저축할 때 그 현금에 대한 수익이나 이자, 또한 뭐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돈은 복리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테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로 투자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복리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한테 이자 몇 프로를 줄 테니까 복리를 계산해 보라고 하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자가 붙는 이 복리의 개념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것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쉽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이러한 복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복리 7위의 법칙입니다. 자, 이 7위의 법칙은 투자 또는 저축한 돈을 2배로 늘리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쉽게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원금의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정기 예금에 1억을 넣었습니다. 근데 정기 예금의 이자율이 3%라고 하네요. 그럼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72를 나눴더니 24가 나오죠. 그래서 1억에 이자 3%를 돈을 예치를 했을 때 2배인 2억이 되기 위해선 24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쉽고 또 신기하죠. 네. 자, 이거를 이제 거꾸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1억을 10년 후에 2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72 나누기 n%가 10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7.2, 즉 연수익률이 7.2%가 돼야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1억을 2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7위의 법칙은 원금을 2배로 만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 원금을 이제 2배로 만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말할 준비가 된 건데요. 자, 여러분, 돈을 빌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돈을 빌려준 적, 뭐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굳이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적은 없어도 저희가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집을 살 때도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는 걸 받죠. 그럼 이자를 내거나 받는 경험도 당연히 있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은행과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돈을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기 위한 교환 수단으로도 이용하지만 어떠한 경제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죠. 이때 쓰이는 돈은 우리는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사업하는 사람, 또 프로젝트, 투자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곳들이 돈이 필요한 것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자금의 수요자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반대로 돈이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축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자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 바로 자금의 공급자들이죠. 자, 자금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융통되는 것을 저희가 금융이라고 부르고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자금의 대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소가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잉여 부분이 자금 부족 부분에 자금을 융통하는 거래가 행해지는 장 또는 과정을 금융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금융은 일반적으로 금전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자, 금융에 따라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증서를 금융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데에는 이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그래프 보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금을 얻고자 하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 초과 수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자금을 주고자 하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있는 한 지점에서 이번 달에 대출을 100억을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려서 1000명이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겠죠. 근데 은행에서는 100억을 풀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없고 대출을 내줬더니 계획했던 금액보다 30억, 40억이 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자가 하락하겠죠. 네. 자, 금융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금융기관이나 대출회사가 참여하는 금융시장, 증권시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외환시장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들 시장은 제가 예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기침 죄송합니다. 자, 국내 거래를 다루는 경우에 이를 국내 금융시장이라고 부르고, 또 국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시장은 거래 기간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네, 김유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을 가지는 시장을 단기 금융시장 혹은 머니마켓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는 시장을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장기 금융시장은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이라고 부르죠. 자, 장기 자금의 주요 원천은 뭐 가계나 기업, 정부의 저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자금들은 주식이나 사채를 통해서 기업에게 대출되거나 뭐 예금이나 금융채, 보험료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투입이 되어서 결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금융시장은 어떠한 기능들을 할까요? 자, 일단 자금의 효율적인 이동을 도와줍니다.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자금이 충분한 곳에서부터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은 금액, 시간, 장소, 국경, 주체를 초월해서 자금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흐르게 해서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또 경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로 가격 발견의 기능과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자산 가격의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나 투자자 그리고 정부는 투자, 소비 그리고 정책 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금융시장을 통해서 시장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손실 회피 및 정보 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위험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분산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자자는 특정한 환율 변동이나 금리 변동과 같은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을 통해 위험 회피도가 낮은 시장 참가자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요. 위험 회피도가 높은 시장 참가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펀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펀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수익률이 높은 펀드들은 보통 리스크의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펀드들은 반대로 이율이 낮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기능도 있는데요. 금융시장은 투자자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쉽게 환전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거래소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 환전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얻으실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의 매입과 매각을 원활하게 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자, 제가 아까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위험에 대한 부분에서 분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위험을 낮춰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금융생활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산 투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저와 같이 이제 외환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다른 주식이나 가상화폐에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아마 다른 유튜브나 이제 뭐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 자산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위험을 낮추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럼 여러 자산들을 갖고 있을 때 위험 부담이 낮아질까요? 자, 어떤 특정 자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한 자산에서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다른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상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자산을 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보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하나의 자산에 모든 돈을 투자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는 이를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분사 효과를 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자,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지난 강의들과 좀 중복된 내용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간 내용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말 깊게 들어가면 이제 몇 날 며칠을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죠.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래도 처음 듣는 내용들만 있던 게 아니라서 비교적 다들 좀 잘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빠르게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제 얼굴은 잠깐 가려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항상 화면에 보이시는 문제를 보고 생각되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철수가 정답인 것 같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철수를 언급을 해서 사실 오늘 철수의 사진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좀 철수가 없으니까 허전한 느낌도 있죠. 1번이요. 네, 대부분 1번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정답은 우선 1번 철수입니다. 자, 당연히 또 철수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철수 생각을 좀 해줬습니다. 자, 철수가 옳은 말을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희, 미나, 수연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희는 화폐의 시간가치에서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저는 영희를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1억을 미래에 받을 바에는 지금 받는 게 대부분 선택하는 이유가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미나는 영희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으니 당연히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이는 자금의 공급자들 중에는 사업, 프로젝트, 투자 등이 있다고 했지만 이 사업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 자금의 수요자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 철수가 드디어 정답을 맞춰줬네요. 자, 여러분,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얼굴 가려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생각되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O라고 하시는데요. X가 한 분도 없네요. 너무 쉬웠나요, 문제가? 자, 분산 투자.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죠. 네, 여러분, 정답은 O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거래소가 비록 레버리지는 100배를 적용하고 있지만 유지증거금을 30%만 사용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분산 투자를 위해서입니다. 내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유지증거금 70%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제부터 하던 저희 위에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와 Q&A까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고 그 선정한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할 종목은 다들 화면에 보이시는 BTC, 비트코인과 USD 달러의 통화상인데요. 자, 통화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2024년 부의 이동이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에서 무려 12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유출이 되었고, 유출된 인원이 전 세계 4위인 거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2023년 800명에서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여기서 백만장자라는 거는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 환율로 적용을 하면은 뭐 한 13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왜 생겼을까요? 아, 열심히 살자니 나도 떠나고 본다고요? 자,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급증할 수 있었던 거는 외환과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제가 한국에 알고 계시는 통계학 교수님께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려서 받아봤었는데, 대한민국 백만장자는 비트코인과 외환시장의 변동기가 심했을 때 가장 많이 급증했던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찾아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컴퓨터에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비트코인과 USD 달러의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릭 트럼프가 이제 워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타일 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비트코인 OTC 밸런스 그래프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 OTC 잔액은 2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36만 8천 비트코인이 축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OTC 밸런스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제 혹시나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OTC 밸런스를 왜 보여드렸냐면, 최근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공급이 감소하고 지난 6주 동안 94,700 비트코인을 축적해서 매도 압력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현재 반감기 이후 채굴자들의 평균 채굴 비용은 72K인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60K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량으로 이 물량을 매도를 해버린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히 폭락하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5월 이제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고작 8,475달러였고 OTC 데스크의 잔액은 40만 비트코인이었는데, 2018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네, 무려 63%나 하락했었습니다. 엄청 많이 하락했죠. 자, 그리고 2021년 11월에도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였을 때 OTC 데스크의 잔액은 40만 비트코인이었고, 정확히 2달 후에 6만 4천 달러에서 무려 45%나 하락하면서 3만 5천 달러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OTC 데스크의 잔액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매도를 하게 되면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에도 최소 20%에서 30% 이상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제 아시는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최근 뭐 주요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했고, 그 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현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이제 비트코인의 ETF 자금 흐름표인데요. 3거래일 연속 비트코인의 ETF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금액이 무려 현재 고작 3일 동안 유출된 금액이 304.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ETF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뭐 각종 크고 작은 이슈들과 세계 경제의 변화에 의해서 약간의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지만, 상승 후에 다시 기존 하락폭보다 더 많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TC의 비트코인이 풀리고, 또 미국의 대선은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좀 역전된 분위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이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다시 한 4만 후반에서 5만 달러 선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포지션과 청산 시점은 저희 어시스턴트들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제 준비한 강의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강의를 정말 마치기 전에 제가 미리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9월 6일이죠. 자, 다음 주 6일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얼굴 치워드릴게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금요일 9월 6일 다음 주 금요일 바로 미국의 실업률 발표와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의 경우 대부분 항상 발표 때 외환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발표로서 외환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금 또 미리 기대감을 심어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비농업과 실업률, 이 두 가지가 과연 외환시장에서 얼마나 큰 변동성을 부여할지, 그리고 저희는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얼만큼의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저 박범인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강의의 주제는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빌 립슈츠 강의 이후에 조지 소로스에 대한 강의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월요일날 강의도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오늘 거래 종목에 대한 포지션과 청산 시점을 안내받으셔서 꼭 이번 주 한 주의 마지막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SIX 스위스 익스체인지의 외환 파생 상품팀 박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